금융국사가 물었다. 그런데 양거사는 어느 문파의 무공이 가장 자신 있소? 그리고 어떤 무공을 써서 곽정 부부를 상대할 것이오? 양거사처럼 여러 문파의 무공을 다양하게 사용하는 건 분명 대단한 일이오. 그러나 그건 분명한 한계가 있어. 일정 수준의 고수까지는 상대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곽정 부부 정도의 고수한테는 통하지 않을 것이오. 금융국사의 질문에 양과는 말문이 막혔다. 그는 그간 살아온 과정이 남다르고 욕심도 많아 전진교, 구양봉, 고묘파, 구음진경, 홍칠공, 황약사 등의 여러 무공을 두루 배웠다. 모두 오묘하기 이를 데 없어 평생 동안 수련을 쌓아도 궁극의 경지에 이르기 어려운 무공들 뿐이었다. 그러나 양과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배웠을 뿐 어느 것 하나도 절정의 경지에 이를 때까지 연마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인류 고수들과는 어느 정도 맞상대를 해도 절세 고수를 상대하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했다. 사실 양과의 무공은 금융국사의 제자 다립하나 곽도와 견주어도 부족한 편이었다. 다만 양과가 워낙 임기응변에 능했기에 그 부족함을 메꿀 수 있었을 뿐이다. 양과는 가만히 고개를 떨구고 생각해보았다. 뒤통수를 호되게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금융국사의 말은 양과의 약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었다. 그동안 나는 참으로 탐욕스러웠구나. 하나만 익혀도 천하를 오시할 만한 무공을 배우고도 어찌 그 끝을 보려 하지 않았단 말인가. 만약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어떤 무공을 선택해야 한단 말인가. 내가 배운 무공 중에 천하의 이름을 날리지 않은 것이 없거늘 진정 이 무공들을 버려야 한단 말인가. 양과는 움막을 나와 뒷짐을 지고 천천히 거닐며 생각에 잠겼다. 한참 동안 고민을 거듭하던 양과는 갑자기 눈을 번쩍 떴다. 각 문파의 정수를 골라 나 스스로 문파를 만들 생각을 얻지 못했을까? 천하에 알려진 무공이란 것도 결국은 모두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닌가? 다른 사람이 만들 수 있는데 나라고 못할까? 갑자기 눈앞에 서광이 비치는 듯 했다. 양과는 새벽부터 오후를 지나 깊은 밤까지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다. 산봉우리 위에 앉아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간 배운 무공들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았다. 양과는 전에 홍칠공과 구양봉이 입으로 무공을 설명하며 겨루는 걸 보았다. 양과는 머릿속으로 이 무공들을 서로 겨루게 했다. 그랬더니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격렬했다. 나중에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차며 홀로 싸우기도 했다. 처음에는 홍칠공에게 배운 무공과 구양봉에게 배운 무공이 구분되었으나 나중에는 모두 하나로 섞였다. 이렇게 나흘 밤낮을 보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 양과는 그대로 쓰러져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다. 다리파는 멀리서 미친 듯 날뛰는 양과를 바라보며 도무지 무슨 영문인지 알 수가 없어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그러다 갑자기 양과가 쓰러지자 깜짝 놀라 달려가려 했다. 그러자 금융국사가 미소를 지으며 그런 제자를 만류했다. 생각을 흐트러뜨리지 말거라. 네 재주가 평범해 저 속에 담긴 의미를 알아보지 못하는 게 안타깝구나. 양과는 하룻밤을 꼬박 잠들어 있다가 새벽에 깨어나 다시 생각에 잠겼다. 그렇게 양과는 7일 동안 5차례나 정신을 잃어가며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여러 문파의 무공을 한데 모아 새로운 무공을 만든다는 게 어디 말처럼 쉬운 일이겠는가. 지금 양과가 지닌 재주와 식견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고 게다가 열흘 혹은 한 달 동안 해낼 수 있는 일도 아니었다. 이렇게 며칠 동안 고심을 거듭한 양과는 또 하나 터득한 것이 있었다. 이는 하나로 합칠 수도 없거니와 억지로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었다. 적당한 때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면 자신이 문파를 만드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니 양과는 가슴이 뻥 뚫리는 듯 시원했다. 금융국사는 며칠간 운공을 하며 부상을 치료했다. 이제 거의 완치되어 평소와 같이 움직일 수 있었다. 금융국사는 평온하고 자신감에 차 있는 양과의 모습을 보고 그가 무하게 돌을 깨우치는데 진일보했음을 느꼈다. 양형제, 내가 사람을 하나 소개해주려 하오. 그는 가슴속에 웅지를 품은 도량이 크고 호탕한 사람이라오. 양형제도 만나고 나면 틀림없이 감탄할 것이오. 그 사람이 누군데요? 몽골의 왕자 홀필열이오. 태무친의 손자이며 왕자 타르의 넷째 아들이라오. 양과는 몽골군의 잔혹한 행동을 본 후 몽골인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던 터라 몽골 왕자라는 말에 저도 모르게 눈살을 찌푸렸다.
나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자 하는 것뿐이니 몽골 왕자는 만날 필요가 없소. 그러자 금융국사가 미소를 지었다. 내가 한 약조가 있는데 어찌 양형제와의 신의를 저버리겠소. 다만 나는 홀피렬 왕자의 초빙을 받은 몸이어서 왕자에게 보고를 해야 하오. 그의 막사가 여기서 멀지 않으니 하루면 갈 수 있을 것이오. 양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무공으로 보나 지혜로 보나 자신은 곽정과 황룡의 상대가 될 수 없었다. 결국 금융국사의 도움 없이는 원수를 갚기란 불가능한 일이었다. 양과는 하는 수 없이 금융국사와 함께 가기로 했다. 금융국사는 몽골 제1호국 대사에 봉해져 있었기에 몽골병들은 그를 지극히 숭배했다. 그가 병영에 도착하자 그 소식이 즉시 왕자에게 전해졌다. 몽골인들은 대대로 파오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입성한 후에도 궁실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여전히 천막을 치고 지냈다. 홀피렬도 마찬가지로 막사에서 지냈다. 금융국사는 양과의 손을 잡고 막사 안으로 들어갔다. 막사는 일반 몽골군 막사의 2배쯤 되었지만 왕자의 막사라고 하기에는 대단히 수수했다. 그곳에 25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가 자리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그는 두 사람이 막사로 들어오는 걸 보고는 얼른 일어나 웃으며 맞이했다. 국사 오랜만입니다. 금융국사가 홀피렬에게 양과를 소개했다. 왕자님, 여기 젊은 영웅 한 분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금융국사는 양과의 내력을 간단히 설명해 주었다. 그는 양과의 신분을 한껏 높여 이야기했다. 그러다 보니 마치 양과가 중원 무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처럼 묘사되었다. 그리고 금융국사는 무림 맹주 자리를 노렸으나 양과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한 사실도 숨기지 않고 말했다. 금융국사가 이렇듯 자신을 존중해주자 양과는 저도 모르게 우쭐한 기분이 들었다. 홀피렬은 남하하여 대송을 치라는 명령을 받고 중원으로 내려와 머무르고 있었다. 그는 한해 문화를 숭앙해서 언제나 유생과 무리지어 다녔고 경서를 공부했다. 그리고 무예와 학문이 뛰어난 사람을 두루 불러들여 친구로 사귀고 손님으로 대접하여 송을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아직 어린 양과를 보고 그의 능력을 믿지 못했을 것이나 홀피렬은 지모가 뛰어나고 도량이 큰 사람이었다. 또한 금융국사에 대한 신뢰가 깊은 탓도 있어 망설이는 기색 없이 선뜻 양과를 반기고 연회를 베풀어 주었다. 양과는 홀피렬이 태무친의 손자라고 해서 꽤나 권위적인 인물일 것이라 예상했는데 막상 만나보니 그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인물이었다. 양과가 보기에 홀피렬은 한어도 할 줄 아는 것으로 보아 학문도 높아 보였고 신분에 맞지 않을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오히려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잠시 후 연회 자리가 마련되고 술과 고기가 한 상 가득 차려졌다. 가서 관사에 묵고 있는 영웅들을 모셔오너라. 명을 받든 부하들이 나가자 홀피렬이 좌중을 돌아보며 입을 열었다. 요 며칠 사이 관사에 손님이 더 오셨소. 손님들마다 제각각 재능을 지니고 있으니 우리 몽골의 복이라 할 것이오. 물론 국사와 양군의 문물을 따라가지는 못할 테지만 말이오.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손님들을 모시고 왔다는 정갈이 전해졌다. 장막의 문이 열리고 네 사람이 들어섰다. 한 사람은 키가 크고 마른 몸의 얼굴에는 혈색이라고는 없어 마치 죽은 송장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홀피렬은 금융국사와 양과에게 그를 소개해 주었다. 상서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소상자라는 사람이었다. 두 번째 사람은 키가 작고 피부가 유달리 검었다. 천축에서 온 고수로 니마성이라고 했다. 세 번째 사람은 키가 팔척에 이르고 손발이 큼직한 것이 힘께나 쓸듯했다. 이 사람은 신강 사람으로 이름은 마광자였다. 마광자는 조금 모자라 보이는 듯한 웃음을 띤 채 눈은 초점 없이 흐렸다. 네 번째 사람은 코가 높고 눈이 움푹 파여 있었다. 곱슬머리에 누런 수염을 보니 이방인이 틀림없건만 한족의 복장을 하고 있었다.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걸었고 팔에는 옥팔찌를 차고 있었다. 그는 페르시아 대상으로 조상 3대가 대대로 별량, 장안, 태원 등지에서 보석 장사를 하여 중국 이름을 따른다고 했다. 그의 이름은 윤국사였다. 니마성과 소상자는 금융국사가 몽골 제1국사라는 말에 차가운 표정으로 그의 위아래를 훑어보았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양과는 워낙 나이가 어려 보이는 탓에 금융국사의 제자나 도손쯤으로 여기고 마음에 두지 않는 듯했다.
그렇게 4명의 고수가 연회에 참석하고 술이 3순배쯤 돌자 이마성이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전하, 저 스님이 몽골의 제1국사라고 들었습니다. 넓은 영토를 가진 몽골의 제1국사시니 그 무공이 얼마나 대단할지 상상키 어렵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분의 무공을 한번 구경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 소상자도 거들고 나섰다. 니마성 형제는 천축에서 왔습니다. 몽골의 무공은 천축에서 전해진 것이니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정말인지 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그다지 믿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말에 금융국사가 고개를 들어보니 니마성은 두 눈이 형형한 빛을 발하고 소상자는 서슬 푸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내공이 깊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윤국서는 희죽거리며 저작거리 장사치 흉내를 내고 있었다. 하지만 무능해 보이려 애를 쓰면 쓸수록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 방심할 수 없었다. 몸집만 커다란 마광자는 정말로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보였다. 좌중을 둘러보며 금융국사가 얼굴에 미소를 지었다. 노승이 국사에 봉해진 건 모두 대칸과 넷째 왕자 전하의 은덕이었습니다. 그 과분한 은혜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소상자가 금융국사를 바라보며 입가에 냉소를 흘렸다. 그렇다면 자리를 다른 영웅께 양보하고 물러설 일이지요. 그 말에 금융국사가 젓가락을 들어 커다란 고깃덩어리를 집었다. 이 고깃덩어리가 접시에 담긴 것 중 가장 큰 것이군요. 노승은 원래 먹으려던 게 아닌데 그냥 젓가락을 뻗다 보니 이렇게 집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 불가에서 말하는 인연인게지요. 혹시 드시고 싶은 분이 있으면 가지고 가시지요. 그러곤 젓가락을 접시 위에 멈추고 가만히 기다렸다. 마광자는 금융국사의 의도를 알지 못한 채 그저 몽골 제1국사가 손님에게 고기를 양보하려는 것인 줄 알고 젓가락을 뻗었다. 그의 젓가락이 고깃덩어리에 닿으려는 순간 금융국사의 젓가락이 갑자기 들리는가 싶더니 마광자의 젓가락과 가볍게 부딪혔다. 그러자 마광자는 손에 벼락이 떨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끼며 젓가락을 더 쥐고 있지 못하고 그만 탁자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금융국사는 어느새 젓가락을 거두어 아까처럼 고깃덩어리를 짚고 있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놀라 서로 얼굴만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다. 마광자는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고 다시 젓가락을 들어 5손가락으로 힘껏 쥐었다. 그러곤 재빨리 젓가락을 고기 쪽으로 뻗었다. 순간 금융국사는 또 젓가락으로 툭 쳤다. 이번에는 마광자가 손에 내공을 실어 버텼기 때문에 떨어뜨리지는 않았지만 젓가락은 순식간에 두동강 나고 말았다. 마광자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괴성을 지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그때 홀피렬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마장사는 그리 화낼 것 없소. 무공을 겨루겠다면 우선 식사를 마치고 나서 시작해도 늦지 않소. 왕자의 말이라 마광자는 어쩌지 못하고 자리에 다시 앉았다. 그러나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는 듯 금융국사를 돌아보며 씩씩거렸다. 니마성은 애초에 금융국사를 대단찮게 봤으나 그의 내공을 확인하니 더 이상 얕볼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는 천축국 사람으로 밥을 먹을 때 젓가락을 쓰지 않고 손을 사용했다. 이렇게 큰 고기를 마다하시니 내가 먹어야겠소.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는 5손가락을 갈퀴처럼 펴 순식간에 뻗었다. 그러자 금융국사의 젓가락이 니마성의 손바닥 혈도를 노리고 들어왔다. 니마성은 젓가락 끝이 자신의 소나기에 닿는 걸 느끼자 얼른 손을 거두어들였다. 그러자 금융국사의 젓가락이 방향을 틀어 다시 고깃덩어리를 집었다. 평범한 사람 눈에는 그저 손을 뻗었다가 거둔 것처럼 보였지만 이 짧은 순간에 두 고수는 이미 수초식을 주고받았다. 양과를 비롯해 이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속으로 감탄을 금치 못했다. 금융국사의 젓가락의 움직임도 빨랐지만 이마성의 피하는 동작도 정광석화 같았다. 홀피렬은 두 사람이 상승 무공으로 겨루었다는 건 알고 있었으나 정확히 어떤 무공인지는 파악할 수가 없었다. 이번에는 윤국서가 사람 좋은 웃음을 흘리며 나섰다. 여러분이 너무 예를 갖추는군요. 서로 안 드시겠다 양보하는 사이에 음식이 다 식지 않습니까? 그러곤 느릿느릿 젓가락을 뻗었다. 그러자 손목에 있던 비치 팔찌와 금을 세공한 옥팔찌가 서로 부딪히며 쨍그랑쨍그랑 하고 울렸다. 그의 젓가락이 고기에 닿기도 전에 금융국사의 젓가락이 그의 내공에 밀려 가볍게 흔들렸다. 윤국서가 내공 싸움을 걸어오자
금융국사는 일부러 고기를 앞으로 밀어 그가 고기를 집게 했다. 그러곤 함께 고기를 잡고 내공을 그의 젓가락으로 흘려보내 윤국서의 팔을 공격했다. 그러자 내공에서 밀린 윤국서는 하는 수 없이 고기를 놓고 말았다. 윤국서는 금융국사의 내공이 자신보다 한 수 위라는 걸 확인했다. 그는 다행히 아직 크게 망신을 당하지 않았을 때 상황을 수습하고 싶어 천연덕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접시에 있는 작은 고기 덩어리를 집었다. 저는 보석이나 재물이라면 모를까 고기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작은 거나 한 조각 맛보지요. 말을 마치고는 고기를 입안에 넣고 천천히 씹었다. 페르시아 녀석이 제법 대범하구나. 금융국사는 내심 감탄하고 고개를 돌려 소상자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러자 소상자도 차갑게 미소 지으며 천천히 젓가락을 들었다. 그러곤 고기를 집었다. 그러나 금융국사가 젓가락으로 집고 있는 고기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소상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왼손으로 탁자를 내리눌렀다. 탁자가 덜컥거리며 흔들렸지만 금융국사 쪽으로 옮겨가는 고기 덩어리를 막을 수는 없었다. 금융국사는 여유로운 표정인 반면 소상자의 이마에서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다. 이미 승부가 결정난 그때였다. 멀리서 누군가의 외침 소리가 들렸다. 곽정, 어디 있느냐? 어서 나와라. 곽정, 이 곽가 녀석아. 목소리는 동쪽에서 들리는가 싶더니 어느새 서쪽에서 들려왔다. 동쪽과 서쪽의 거리가 좋기 몇 리는 될 듯한데 여기서 들렸다가 금방 또 다른 쪽에서 들려온 것이다. 목소리는 분명 한 사람인데 동서로 끊이지 않고 이어지니 누군지는 몰라도 신법이 대단히 빠른 사람임이 틀림없었다. 목소리를 들어서는 내공도 강호해서 손꼽힐 만큼 깊은 사람일 듯했다. 사람들이 놀라 서로 얼굴을 마주보는 사이 소상자는 젓가락을 놓고 앉았다. 그러자 금융국사가 호탕한 웃음을 터뜨렸다. 양보해 주시니 고맙소이다. 그가 고깃덩이를 막 입에 넣으려는 순간 갑자기 막사의 문이 열리더니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그 그림자는 어느새 금융국사의 젓가락에 있던 고깃덩어리를 낚아채 입안에 넣고 우적우적 씹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고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갑자기 나타난 그 사람은 백발의 수염까지 하얗게 센 노인으로 얼굴은 온통 불그스레하고 만면에 웃음이 가득했다. 그는 막사의 깐 양탄자 위에 자리를 잡고 앉아 왼손으로 하얀 수염을 쓰다듬으며 오른손으로는 연방 고깃덩어리를 입안으로 쑤셔 넣었다. 쩝쩝거리고 입맛까지 다시며 정신없이 먹어댔다. 금융국사는 이 늙은이가 자신이 잡고 있던 고깃덩어리를 어떻게 빼앗아갔는지 더듬어 생각해봤으나 도무지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때 막사 입구를 지키던 무사들이 자객 잡으라고 소리치며 뛰어들어와 일제히 노인의 가슴에 창을 겨누었다. 그러자 노인은 왼손을 뻗어 한 손에 창 4개를 모두 움켜쥐고 양과를 돌아보았다. 어이, 거기 있는 형제, 고기를 좀 더 가져다 주겠나?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거든. 그러는 동안에도 몽골 무사 넷은 창을 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으나 노인 손에 잡힌 창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양과는 그 노인에게 흥미가 생겨 탁자 위에 있는 고기 접시를 노인 쪽으로 던져주었다. 노인은 오른손으로 접시를 받아 가슴 앞으로 받쳐들었다. 그 순간 고깃덩어리 하나가 튀어오르더니 그대로 노인의 입속으로 들어갔다. 마치 고깃덩어리가 살아있는 듯이 움직였다. 그 모습을 보자 홀피렬 역시 점차 흥미가 당겼다. 금융국사 등은 그 노인이 손바닥의 일부를 운공하여 접시 안에 고깃덩어리를 튀어오르게 했다는 걸 알았다. 그건 노인이 길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다는 반증이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 같은 경지에 이른 자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경외의 눈빛으로 노인을 바라보았다. 그러거나 말거나 노인은 쉬지 않고 입을 우물거렸다. 막 고기 한 점을 삼키는가 싶으면 곧바로 접시에서 또 한 조각이 튀어올랐다. 그렇게 순식간에 고기 한 접시를 말끔히 비운 노인이 오른손을 휘두르자 접시가 날아올라 허공에서 반원을 그리며 양과와 윤국서가 있는 쪽으로 날아갔다. 두 사람은 노인이 자신들을 공격하는 줄 알고 감히 손을 뻗어 접시를 잡지는 못하고 양옆으로 몸을 피했다. 그러나 노인이 날린 접시는 탁자 위로 사뿐히 떨어지면서 구운 양고기가 담긴 접시와 부딪혔다.
그러자 양고기 접시는 그 힘에 밀려 붕 떠오르며 노인이 있는 쪽으로 날아갔다. 빈 접시는 탁자 위에서 몇 바퀴를 구르고는 그대로 멈추었다. 노인이 펼친 것은 태극경이었다. 즉 태극 문양처럼 원을 그리며 제자리로 돌아와 끊이지 않고 순환하는 이치를 담은 움직임이었다. 순간 윤국서의 머리에 갑자기 떠오르는 이름이 있었다. 선배님께서는 혹시 성이 주씨 아니십니까? 그래, 맞다. 나를 아는가? 윤국서는 벌떡 일어나 폭권의 예를 취했다. 노안동 주백통 선배님께서 오셨군요. 소상자도 그 이름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으나 금융국사와 니마성은 그의 명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늙은 악동이라는 벼로를 듣고는 모두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경계심을 낮추었다. 금융국사가 공손히 입을 열었다. 노승이 눈이 어두워 무림 선배님을 몰라보았습니다. 잠시 자리에 오르시는 게 어떨지요? 저희 전하께서는 널리 현자와 인재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대단한 분이 오셨으니 틀림없이 크게 기뻐하실 겁니다. 그 말에 옆에 있던 홀필열이 두 손을 모으고 예를 갖추었다. 그렇습니다. 주 선생, 잠시 자리에 오르시지요. 그러나 주백통은 무심히 손을 저었다. 나는 배불리 먹었으니 이제 더 먹지 않겠소. 그런데 곽정은? 혹시 여기 있소? 양관은 황약사에게 주백통과 곽정이 의형제를 맺은 일에 대해 들은 적이 있었다. 그를 찾아 뭘 하려는 거죠? 곽정과 관련된 일이니 말이 곱게 나올 리 없었다. 그런 양과의 말투에 사람들은 순간 긴장했지만 천성이 순진하고 제멋대로인데다 젊은 사람이나 아이들과 사귀는 걸 좋아하는 주백통은 그런 허례허식에 연연치 않았다. 곽정은 내 의형제인데 그를 아느냐? 그는 어려서부터 몽골인들과 함께 생활했거든. 그래서 내 몽골의 천막을 보고 그를 찾으러 곧장 달려온 것이다. 양과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곽정을 찾아 뭘 하려고 그러시는데요? 주백통은 누굴 의심하고 속에 있는 말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지곳대로 대답했다. 곽정이 사람을 시켜 내게 편지를 보냈어. 영웅대연에 참석해달라고 말이야. 그래서 멀리서 출발을 하긴 했는데 중간에 좀 놀다 보니 며칠 늦어졌지 뭐야. 그런데 그새 영웅대연은 파했더라고.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 양과가 다그치듯 물었다. 편지도 남기지 않았던가요? 주백통은 잠시 말을 멈추고 눈알을 굴리며 생각에 잠겼다.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짜증스럽게 물어보느냐? 그래서 네가 곽정을 안다는 것이냐? 모른다는 것이냐? 그 말에 양과가 코웃음을 쳤다.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곽부인 성함은 황용이지요? 그 부부의 딸 이름은 곽부이고요. 양과의 말에 주백통은 손뼉을 마주치며 어린아이처럼 좋아했다. 그런데 황용고 어린 것한테 무슨 딸이 있단 말이냐? 양과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러다 뭔가 짐작가는 바가 있어 차근차근 이야기를 하기로 했다. 그 부부와 만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주백통은 손가락을 꼽아가며 헤아려 보았다. 10손가락을 모두 편 뒤 다시 한번 꼽았다. 이런 벌써 20년이 되었구나.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